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언제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르면 당장 다음 주, 길게는 이번 달 말에서야 결론이 나올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도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신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의견을 직접 들어본 뒤 오는 2일까지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엿새 만에 기각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병 문제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당장 다음 주라도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이 지난 신문에서 다뤄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번 달 중하순쯤에서야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판시할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결정에 참고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신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 구속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향후 혐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취소가 내란 재판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그 결정 시점과 내용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참석 보류 결정으로 취소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은 국가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대행이 국정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참석 보류 통보로 불발되자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건 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최상목 대행이 국정협의회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취소돼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와 정부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빠르게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하루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만큼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사흘 동안의 3일절 연휴를 고려하면 법적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는 4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흘에 걸친 3일절 연휴 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엔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빨라도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는 4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까지 최고란 대행이 입장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유튜브와 집회 현장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선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날 헌법재판소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경찰도 초긴장 상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횃불과 가스통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이다. 치명적인 무장력을 갖춰야 한다. 언론인 출신 유튜버가 SNS에 올린 글인데 탄핵 인용에 반대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동원해 공수처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집회 현장에서도 위헌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저항권 행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보수 유튜브를 안 보는 시민 중에는 8%만 동의했는데, 보수 유튜브를 매일 1시간 넘게 보는 응답자의 경우 8배에 가까운 63%가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튜브가 소통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선전과 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의 마지막은 행동이잖아요. 그게 폭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항상 폭력으로 끝나고 반목으로 끝나고 분열로 끝나잖아요. 이렇다 보니 경찰도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헌재에 침입하거나 재판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은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겠습니다. 경찰은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 발령과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를 검토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는 26일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정치권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가 크게 요동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를 모른다고 했던 건 기억의 한계 때문이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도 표현이 과했을 뿐이라며 이걸로 죄를 물을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거짓말이자 궤변일 뿐이라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반면 민주당 친명계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 옹호에 나섰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더여민 모든 소속 의원들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를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이 대표 입장에서 최선은 1심 유죄가 아예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겁니다.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대권 도전엔 지장이 없어 최악은 면하는 셈입니다. 사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하지만 2심에서도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조속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공세에 직면하리라는 관측입니다.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피력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멈추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관련 헌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법조계 해석도 이게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냐 말 거냐를 놓고도 혼란한 지점들이 있어서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싶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의 운명이 걸린 항소심 선고 때까지 당분간 여야의 여론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또 이달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에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여권 내 주자를 분류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이 구도에 따른 유불리가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거로 예상되면서 여권 주자들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땐 단 60일 안에 당내 경선과 본선 모두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찬성, 이른바 찬탄 주자 위주로 플랜 B 언급과 함께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행보가 본격화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잘못된 어떤 판단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전체가 그냥 괴멸 상태로 망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정치에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여당이 극우화됐다는 야당 공세를 일축하는 동시에 여권의 고민거리인 중도층 지지율에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찬탄의 경우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당심을 뚫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에 메시지에 심사숙고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또 너무 촉박한 대선 일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입장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정리해야 되겠죠. 반대로 탄핵 반대, 그러니까 반탄 주자들은 비교적 지지층, 즉 당심 확보에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모습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뚜렷한 반탄 의사를 밝힌 인사가 일부 여론조사 등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고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적지 않은 탄핵 민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선도 여전한데 일각에선 모호한 태도보다 확실한 정체성이야말로 중도층의 선택을 받는 조건이 될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비교적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공략 못지않게 전통 지지층의 결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현실적 방안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밑에서 오가는 찬탄, 반탄 구도의 긴장감 속 양측의 공세는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로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각 주자들이 반 이재명 기치로 모이는 건 아직은 대선을 입에 담기 어려운 여권 상황에서 선명성과 경쟁력을 먼저 내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당심 50%, 민심 50%로 치러지는 현행 경선의 규칙을 염두에 두고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가리는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 등 민생 문제를 놓고 본격 경쟁에 뛰어든 분위기입니다. 전 국민 지역 상품권을 제안했던 민주당에 맞서 이번엔 국민의힘이 새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심 잡기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270만 명에게 각각 최대 50만 원어치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국민을 현혹하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 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반도체 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선 필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2, 3년 만이라도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 예외 조항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특별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보편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당이 입장을 뒤바꿔 민생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팥죽 끄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이 대표는 다음 주엔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날 계획인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부산을 방문해 아시아 유럽 사이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만나기로 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나선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용 정책 행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그리고 윤승영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현태 단장 등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공수처에 인력을 보내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힌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은 오늘 오후 탄핵 찬성단체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벌인 뒤 비원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반대 단체는 찬성 측 집회 장소와 600m 정도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여의대로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 주변에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로 선관위의 부정채용 관행이 낱낱이 드러났지만 앞으로 외부 감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018년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 채용을 부탁해 한 명을 뽑는 경력 경쟁 선발에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관급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자녀 채용을 위해 청탁은 물론이고 면접 점수 조작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력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에 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친인척 채용을 당연시하거나 심지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 편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관련뿐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도 안 된다는 건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선관위가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인식 속에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또는 권익위 조사가 가능은 하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실제로 권익위가 이번 채용 의혹으로 2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자료 제출 요구 등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관위는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제도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유층 전용 정책이라는 논란부터 노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의 수요도 저조해 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시범 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0%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아 비용 부담은 오롯이 이용 가정의 몫입니다. 시범 사업 초기 미흡한 근로 환경과 가사관리사의 이탈, 임금 체불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정부가 시범 사업 연장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84%였지만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은 국가 책임 강화와 지속 가능이 핵심이지만 제도 확장성에서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에게 떠맡기려다 실패한 정책임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단체와 함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가사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과 돌봄 노동의 가치는 물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도 생각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 제한 조치를 어기고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서 일하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범죄 전력을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 등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 15인승 버스로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던 운전기사가 돌연 해고됐습니다. 유치원은 경찰을 통해 전과가 없는 걸 확인하고 채용했지만 이후에 나온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 판결이 범죄 전력 조회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뒤늦게 들통난 겁니다.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는 교육청 정기 점검에서 성추행 비위가 탄로나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취업 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사람은 33명이나 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고 2023년보단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5명이 운영자, 18명은 취업자로 사설 체육시설이 60%로 대다수였지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당사자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매번 경찰 협조를 얻어야 하는 기관이 실시간으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숨기고 들어오신 분이 잘못하시긴 했지만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 중이다 이런 거를 무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대전 초등학생 유족의 바람대로 제2의 하늘이를 막기 위해선 하늘이법 제정 같은 가시적 목표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올해 1학기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서 개인별 시간표를 짜게 되는데요. 3년 동안 모두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낙제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짜준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대학생처럼 각자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개별 시간표를 짭니다. 기존에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했지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젠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국어와 수학, 영어, 통합 사회, 과학, 한국사 등을 들어야 합니다. 2학년부터는 고교 심화 과정뿐만 아니라 독서 토론이나 인공지능, 진로 탐색 등의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이 없으면 다른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적은 A부터 E까지 절대평가로 매기고 2등급인 하위 40% 이하 낙제점을 받으면 졸업도 안 됩니다. 대입 변별력을 위해 상대평가 점수도 함께 적습니다. 입시에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 학과별로 권장 과목이 있는데 이수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만큼 목표로 하는 학교의 전형을 꼼꼼하게 살펴서 수업을 꾸려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6년 사이 1시간 가까이 많아졌고 특히 주말엔 5시간 넘게 앉아서 여가를 즐기는 추세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집에 있을 때 익숙한 이 모습을 좌식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앉거나 누워서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좌식 행동 시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하루 앉아있는 시간은 지난 2018년 8.3시간에서 2023년 9시간으로 42분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평일 하루 평균 11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 시간을 빼더라도 2023년 기준 3.4시간으로 6년 새 53분 늘었습니다. 특히 주말엔 공부하지 않으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5.4시간까지 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좌식 행동 증가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져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혹은 달리기나 축구 같은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식 행동의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 자식 행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좌식 행동이 건강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한국인에 맞춘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지침을 만들어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시에 있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산청 3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 한 대가 사고가 난 뒤 뒤따라오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육군 간부 A씨를 붙잡아 육군광역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달 7일 자정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어락에 남은 A씨 지문을 채취해 현역 육군 간부라는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을 군에 넘겼습니다. 이어서 국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휴전 2단계 이행을 위한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아슬아슬한 휴전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르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 트럼프 반대 포스터를 들고 가자 주민 이주 반대를 외치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كل مستوياته يعلون موقفا واحدا لا للتهجير لا للوطن البديل لا محاولات لبناء أي مشروع لتهجير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من أرضه ولذلك اليوم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장악해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며 이집트와 요르단의 가자 주민 수용을 요구했지만 두 나라 모두 거부했습니다. لذلك نحن نحتاج إلى التفافة سياسية واضحة في الموقف الأردني وتحالف مع المقاومة وقوى المعارضة التي تناهض مشروع الوطن البديل.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랍 정상들은 오는 4일 카이로에서 만나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CNN은 몇 주 안에 아랍 외무장관들이 이 제안을 들고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가자 휴전 협상은 또 난항입니다. 휴전 2단계의 핵심은 인질 전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하지만 1단계에서 합의한 필라델피 회랑의 철군마저 번복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1단계 연장에 초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이에 하마스는 휴전 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촉구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달 14일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경납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되도록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성명을 통해 체르노빌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원자로 시설에 세워진 대형 구조물 내에서는 연기가 계속 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IAEA는 아치역 외벽 사이의 단열재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나고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열 화상 카메라로 추가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소방관들과 비상 대응 인력 400여 명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폭발 사고의 여파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광물 협정 체결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설전 끝에 회담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에 SNS에 성명을 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미국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인 국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은 지금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 언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영어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기관의 제도를 정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과 정부 자금을 받는 단체들이 여러 외국어로 번역한 문서와 통역을 지원해온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렴으로 즉위 후 최장기간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이른 오후 일시적 호흡 위기를 겪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면서 호흡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의료진이 이른바 비침습적 기계 환기로 응급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침습적 기계 환기는 환자의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교환하지 못할 때 튜브를 삽입하는 대신 산소 마스크 등을 착용시켜 환자의 자발적 호흡 능력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3.1절입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손자인 김철영 씨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양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붉은 단청과 푸른 기와가 어우러진 한국 전통 목조 양식의 정자. 한국 고궁의 풍경인 것 같지만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자리한 광주의 정자입니다. 이 정자가 미국 땅에 자리하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 바로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후손 김철영 씨입니다. 하루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서 와서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 좀 도와달라고 이 광주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번역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양쪽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가 샌안토니오시하고 자매 도시인데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아주 대단히 크게 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잘 알려진 김규식 박사.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지만 손자인 김철영 씨에게는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어요. 해방이 되고 그러고서는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오셨죠. 그때 한국 전쟁 그때 이제 납치당해서 가셨고 할머니랑 꽤 오래 살았죠. 한국전쟁 이후 어지러운 정세 속에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던 어린 시절.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아내와 함께 방문한 한국의 독립기념관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와이프랑 한국에 나가서 이제 그 기념관, 거기를 이제 갔었죠. 거기 가서 이제 보고서는 그때 가서 좀 느꼈어요. 그 어떻게 중요한 분인가. 우리 제일 사랑하는 맞손자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코너를 돌았는데 할머니 사진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철영 씨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일, 바로 건축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한 공공주택 등 복지 관련 시민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But I think there's a tremendous responsibility, isn't there, to that, to the what is the legacy that you continue with, having had a grandfather that was so accomplished. It'd be something that I think you try to emulate through your own skills and passions.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후손으로서 또 건축가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방법을 고민한다는 김철영 씨. 3.1절을 맞아 선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남녘에는 어느새 봄 기운이 일면서 지역 축제들도 하나둘 시작됐는데요. 전남 완도군과 장성군이 올해를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운 모래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완도 명사심리 해변입니다.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까지 들어서면서 지난해에만 700만 명이 완도를 다녀갔습니다. 이 완자가 사실 빙그레 웃을 완자거든요. 그래서 완도에 오시게 되면 누구나 다 먹거리도 그렇고 자연경관과 좋은 일상으로 빙그레 웃는 섬이 될 거라서 이 완도라 이름을. 오는 4월부터는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섬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완도군은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사용한 여행 비용 가운데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해양 치유와 산림 치유, 그리고 또 음식 치유와 더불어서 다채로운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완도입니다.
금년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완도에 와서 치유해 가시길 바랍니다. 전남 체육대회와 전남 장애인체전 등을 앞둔 장성군은 미식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다시 찾는 장성, 설렘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강진에선 전남 첫 축제인 청자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문화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할 수 있어서 약간의 그 도예 체험도 하고 조격 체험도 하고 목재 체험도 하고 다양하게 다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전국 자치단체 13곳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를 방문회로 추진하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순일입니다. 전남 화순군의 나안 산업 중심지 추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자금 320억 원을 확보한 건데요. 축하난 선물 등 대중화와 품종 보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파릇한 봄 기운이 완연한 시설 하우스입니다. 난에 푹 빠진 이 두군 씨는 화순군에서 5평을 분양받아 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저만의 그 정보도 부족하고 키우는 요령도 부족하는데 일단 시설 좋지, 키우는데 환경 좋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키우는데 굉장히 이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화순군이 분양한 민간 재배 시설은 모두 30여 칸입니다. 동호인들이 저마다 정성 들여 키운 출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극선, 보름달, 아가씨 등 이름도 독특한 난이 그윽한 향과 부드러운 선 등 황홀한 자태를 뽐냅니다. 힘이 들지도 않고 이 난으로 봄으로써 마음이 차분하고 이 안정이 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순군이 균형발전 사업비 320억 원을 확보해 터를 사들이면서 전국 최초의 난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동호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반려식물로 난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춘난 돌연변종을 우리가 키워서 선물 시장에 내보내면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또 외화도 줄이고 그런 그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서 이 난산업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 8,600억 원 정도 되는 축하 화분 시장 가운데 한국 난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 화순군은 기반 시설 조성과 재배 교육, 박람회 개최 등으로 명실상부한 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전력이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연료비 인하 효과 덕분에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을 8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영업 적자는 34조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3조 7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은 94조 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전기를 원가 밑으로 공급해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부채는 사상 최대인 20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을 따돌렸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주장하며 지방도시 연대를 내세웠던 전북은 1988년 올림픽 성공 개최 경험과 각종 인프라의 장점을 부각한 서울을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명절인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 그리고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쪽은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요. 항공기 운항 여부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북은 종일 나쁨,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차차 비가 오겠고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해소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수요일까지 7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3.6도, 청주가 3.4도, 부산은 8.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가 13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